실제 대북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어요. 과거의 대북 제재는 대북 제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아시면 안 돼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니까 네. 어떻게 돈줄을 막는지 알고 있어요. 한국의 좌파가 펼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고위직 엘리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한국 좌파가 대북 정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북한의 고위층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가 더 교활하게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또 이제 한국의 우파를 이용해서 자기네가 대결 정책을 내부에서 고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한국의 좌파가 펼치는 이 햇볕 정책 그리고 평화공전 북한은 그걸 하나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한국 좌파가 하는 정책을 역이용해서 네. 한국이 제안하는 지원, 물자, 한국의 평화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지난 20년간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돈으로 환산돼서 김정은 정권에 김정일 정권에 들어가서 그들의 통치자금으로만 이용됐지 정작 우리 북민족의 평화공전에는 이바지한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이용을 하고 또 북한이 한국 좌파가 북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지율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계속 대화하자고 해도 반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오퍼하는 식량이나 뭐 백신이나 이런 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만약에 문재인이나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선 효과나 자기네 정치적 어프로블 레이트라고 하죠. 이제 네, 지지도 그런 거를 얻는 대가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의미를 담아서 너희가 이런 걸 원하면 더 많이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해줄게. 지금 한국 정부가 제안하는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북한이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네.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고 북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치 말하는 우리가 평화공존 또 북한과 우리가 화해하고 단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네. 이거는 안중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두 조직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좌파도 북한에게는 적이겠네요. 그렇죠. 북한은 단 한 번도 한국을 민족 대화, 화해 대상으로 네.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항상 한국이 내부의 최대 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신뢰를 들어놓고 보면은 한국의 물품,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북한 정권이 엄격히 통제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의 물품이나 일본의 물품은 자유롭게 씁니다. 실례로 들면 제가 소니 TV를 놓고 미국의 델 컴퓨터를 갖다가 써도 북한에서 세관에서 막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의 삼성 TV, 네. LG 뭐 컴퓨터, 뭐 LG 세탁기 이런 거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북한에 주는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으면은 네. 북한 사람들의 사상이 변한다고 생각해서 막는 겁니다. 어떻게 사상이 변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언어가 통하잖아요. 네. 언어도 통하고 그리고 북한은 항상 한국이 우리가 해방해야 될 대상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통일해야 될 대상. 통일해야 될 대상. 북한화시키기로.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계속 교육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이 우리보다도 잘 발전된 사회고 그리고 한국이 자유가 넘치고 네.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도 오가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표현의 네. 자유가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을 더는 신뢰하지 않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한국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임무죠.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한국으로 오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한국으로 왔을 저희가 뭐 한국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국에 한 7년간 있으면서 대학도 다녔고 뭐 비즈니스도 했고 하면서 한국의 뉴스,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왔을 때 보니까 한국은 의외로 북한을 통일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우리가 한국을 통일해야 된다 이런 거 교육하거든요. 네. 반드시 그 통일은 무력 통일입니다. 북한이 뭐 우리 민족끼리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민족끼리는요 한국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은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민족만 우리 민족이고 그 사상을 믿지 않는 우리 민족은 다 적이고 수청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통일하자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과 어떤 협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더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여러 가지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북한이 이제 끝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 이제 북한의 시대는 끝난다. 뭐 이런 말들이 들려요. 북한에 있었던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김일성이 그쵸, 죽고 항상 있었죠. 1990년대 말 권한에 네. 문대면서 북한이 무너진다 했는데 뭐 이제 좌파들이 흔히 말하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안 무너진다 북한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시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또 돈의 맛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어떻게 자신들이 해쳐가 될지 몰랐다가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장마당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네. 삶의 방식을 토득한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돈의 맛을 안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체제 체계가 자신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지금 뭐 흔히 말하지만 북한의 노동당보다 훌륭한 것이 장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장마당을 믿고 따르지 노동당을 믿고 따르지 않거든요. 시장 팔린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인식에 하면서 네.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한 신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북한 노동당의 혜택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공포 통치를 운영하는 체제하에서 많은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 자신들의 삶이 단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보를 많이 보내주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정보가 많아야 사람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된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그럼 그렇죠. 내가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죠.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그거는 북한에만 해당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젊은 층이나 한국의 젊은 층들도 이런 정치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잊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가 제공하고 있고 자유민주 체제가 제공하는 이 삶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기처럼 느끼시면서 자라왔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네. 이것을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독재 체제에 살아본 사람들만 왜 이 시스템이 우월하고 가장 좋은 시스템인지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거든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박연미 씨 인터뷰도 보면서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연미 씨 그 포인트는 이제 미국의 대학들이 네. 너무 좌경화된 이제 세상을 그렇죠. 가르친다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미국 대학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미국이 그런 걸 가르친다면은 이거는 네. 정말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 용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의 코어 그룹 운영 방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미팅 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걸 말씀드리려면은 김정은하고 김정일 이 통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김정일은 통치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코어 그룹, 이 핵심 그룹을 잘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선물 정치도 하면서 매주 불러다가 파티도 하고 하면서 한 50인 정도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명이 나가서 국가를 운영했던 겁니다. 김정일은 앉아서 파티장에서 보고를 받았죠. 김정은은 아버지하고 또 다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앞선에서 지휘해요. 근데 똑똑하고 머리 좋고 지도력 있는 사람이 지휘하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김정은이 머리가 안 되잖아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지금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중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게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여기는 돈 엄청 쓰니까.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이 핵심 그룹을 통제를 못하니까 계속 지금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한국의 학자들이 참 제가 볼 때 어리석게 판단하는 것이 뭐 김정은이가 정권이 안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숙청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불안정하니까 계속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안정하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바꾸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혼란 그 자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도력이 없으니까 네. 사람을 또 믿질 못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툭 하면은 성질을 부려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네. 국가 운영이 안 되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잘못된 메인 요소가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을 바꿀 생각 안 하고 사람만 바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점점 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그 맥락에서 좀 말이 되는.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심 그룹이 이제는 김정은 정권을 서포팅을 안 해줘요. 아하. 하기 힘듭니다. 정치범 수용소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이 30여 년간, 40년간 이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했는데 20만 명이 갖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90%가 북한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 그룹을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잡아 넣었거든요. 지금 김정은 정권 시대에 들어와서 이 숙청과 처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 핵심 계층
계층이 북한 지도부, 말하자면 김정은을 지지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김정은한테 지금 피해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도 가족,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다 숙청당했거든요. 그럼 누가 김정은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겠어요? 안 하지.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은 현승님네 가족도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그렇죠. 나오게 되신 거군요. 그 실체를 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1년 동안 김정은이 검어부를 죽이면서부터 이제 숙청이 진행됐는데 그 숙청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지도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총칼로서 국민을 다스린다는 거는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 대북 정책은 어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제가 단마디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였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잘했어요. 이 최대 압박 정책에는 외교, 군사, 경제 제재가 다 포함됐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사실 북한을 거의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2017년 미 핵 항공모함을 속대나 동해에 배치했었어요. 과거에 이제 경제 제재가 20년 동안 진행됐는데 뭐 안 됐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국에도 갔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몇 달 전에 뭐 대북 제재 다시 검토해야 된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 대북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어요. 과거의 대북 제재는 대북 제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아시면 안 돼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니까 네. 어떻게 돈줄을 막는지 알고 있어요. 돈줄을 막는 거는 우리가 불법을 활동하는 북한 정권의 회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과거엔 했거든요.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은 계속 바꿔요. 이 사람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북한이 무역하는 시장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무역이 진행이 안 되니까 돈줄이 마르는 거죠. 네.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2018년 회담에 나오는 거죠. 김정은이 너무 당황했어요. 군사적으로 핵 항공모함 속대가 동해에 왔지 네. 경제적으로는 2017년 한 해 동안 역사상 없던 대북 제재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했죠.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회담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할 것처럼 나오고 또 여기서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아주 교묘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조언을 했고 미국의 백악관 NS 멤버들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미팅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한국의 정의용 서훈 실장이 매번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북한이 경제 개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북 제재 풀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를 보고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저는 그분들은 많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북한이 경제 개방하려는 거를 보려면요 북한의 정책을 보면 됩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시장 경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사회재산권을 인정 안 해요. 그럼 경제가 어떻게 개방하고 그러게 발전합니까? 이분들은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다가 자신들의 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고 그리고 또 김정은과 회담하면서 좋게 이렇게 갔다고 러블레터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전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도 트럼프 동의를 대통령이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하고는 그 좋게 갔던 전략이 제 생각은 김정은하고 중국을 사이를 멀어지게 했었던 거예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지내니까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 타이트하게 했어요. 타이트하게. 네. 중국은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붙는 것을 좋아 안 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4번 찾아갔잖아요. 시진핑을. 네.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네. 안 풀어줬어요.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붙으니까. 시진핑은 내가 붙으려면 나한테 확실하게 붙어라. 그러면 이거 꺼주겠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서기의 전략도 있었어요. 네. 김정은이를 이용해서 네. 시진핑하고 관계를 못 맺게. 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어젠다를 따라올 수 있는. 네.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실수라고 보다는 인권에 대해서 발언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은 이제 괜찮았는데 발언에 거침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비난을 많이 받게 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적과 친구가 되는 것처럼 해서 제재할 때는 또 확실히 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아니면 남미 국가들을 대할 때도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제일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이제 전쟁 이제 6월도 많이 가져왔고 북한에 잡혔던 이제 미국 시민들도 3명 다 데리고 왔잖아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3번이나 했는데 아무도 못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국민들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사회나 디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토론 논쟁을 통해서 이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여기 와서 배웠지만 근데 한국의 좌파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 속셈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항상 뭐 주민을 위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걸 베푸는 것처럼 하고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자기 것처럼 막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국가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써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치적 지지만 확보하는 게 이 사람들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사람들의 삶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서빙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 케이스가 이분들한테는 퍼펙트한 케이스죠. 통제할 수 있으니까. 북한 같은 사회는 거의 통제 사회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코비드가 안 돼도 계속 통제 원래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제가 원래 쉽지 않잖아요. 네. 자유의 가치가 핵심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코비드 케이스를 통해서 시민과 주민들의 자유와 표현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점진적으로 주민들에게 먹어 들어가게 주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을 보면 그래도 이 통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서는 시민들의 그 움직임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29년간 살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국 주민들이 설마 한국이라는 민주주의 체제가 독재 체제로 가겠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재 체제로 가는 것도 이제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네. 통제 그리고 표현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지금은 작게 생각되지만 이런 건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체제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각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싸워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미국을 보면서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프랑스 시위하는데 트럼프 2024년 깃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상징처럼 또 된 측면도 있고 우리가 자유라는 측면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당연히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가 돼야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자유를 억압하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대선 이제 내년 4월이죠. 그렇죠. 저 후보들을 보면은 특히 이재명 같은 분은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큰 함정이죠. 북한은 헬스케어가 무료예요. 교육이 무료예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운영이 안 됩니다. 자본이 없으니까. 네. 다 주겠다고 해놓고선 그리고 주민들은 좋아서 다 받겠다고 하고 배급도 또 무료잖아요. 이 서기에는 조금씩 줘요. 있는 돈 가지고 다 쓰니까.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에 매달리는 거죠. 발전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주민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를 빼앗길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길 것이고 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부터 정부에서 나와서 정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링컨의 스피치처럼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국가가 되고 정부는 권력을 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직접 그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께 듣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자유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면 될지 한국인으로서 주로 이제 청년분들이죠. 그리고 기존 세대들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가 핵심 가치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되고요. 청년분들도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지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뭔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학습도 해야 되고 또 한국의 좌파나 또 전 세계적인 좌파가 선동하는 이 포퓰리즘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만 공부를 잘해도 한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책을 지키기가 쉽거든요. 퍼펙트한 이그젬플이 있잖아요. 그 신뢰가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정부에서 통제받고 억압받고 감옥에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외면한다면은 여러분의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혹시 그런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채널이나 운영하는 채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OK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 인사이트라는 오. TV 프로그램도 있고 이현승 TV 북한 인사이트라고 해서 제가 OKN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또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또 엠킴님 팬이기도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네요. 네. 아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젊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이현승님이 운영하시고 계신 정말 그 소중한 일이죠. 뭐 KCPEC, OKN, 그리고 북한 인사이트.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채널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많이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